흐랑의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대한민국이 정말 잘못한 일인데요.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국회의사당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 일컫는 국회의사당은 누구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인데요. 안에 들어서면 요리조리 연결된 국회 둘레길이 있어서 가볍게 산책하기에도 좋답니다. 또 잔디광장에 놓인 해태상은 선과 악을 가려주고 화기도 막아준다는 상상의 동물인데요. 그 밑에는 72병의 화이트 와인이 묻혀 있답니다. 이는 하얀 포도주가 화기를 삼킨다는 의미로 국회의사당을 지을 때 해태제과가 기증한 건데요. 준공 100주년이 되는 2075년에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꺼내서 건배주로 사용될 예정이라네요. 자, 애초 1948년에 출범한 재헌국회의사당은 지금은 사라진 조선총독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한 중앙청 안에 있었지만 그런 국회의사당이 여의도 시대를 연 건 1975년이랍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 때인 1968년에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을 지을 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답니다. 당시 4명의 건축가들이 공동 설계한 의사당은 애초 평평한 지붕이었다는데요. 그러자 국회의원들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여긴 왜 돔이 없는 거야? 건이 없어 보이잖아. 라며 불만을 표시했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일부러 엄청 큰 돔을 추가해서 다시 설계했는데요. 머리통이 너무 크면 돔 타령하던 의원들도 아유 이게 뭐여 할 거라 싶었던 거였는데 아이고야 의원님들이 머리통 큰 건물을 더 좋아했다네요. 그래서 당황한 건축가들이 돔의 높이를 살짝 낮추는 선에서 합의를 봤지만 이제는 중앙청보단 높아야지 라며 한층 더 올리라는 박정희 대통령 명령에 설계를 또 변경해야 했답니다. 그러니 예산은 그대로인데 층수까지 올려야 하는 건축가들은 납작하고 길쭉해서 안정감 있어 보이는 몸통을 줄이고 키를 높인 6층 건물에 거대한 돔을 모자처럼 얹어서 탄생한 게 지금의 국회의사당 모습인데요. 당시 설계한 건축가들 스스로 졸작이라 여기고 2013년엔 건축가들이 선정한 해방 이후 최악의 건물들 중에서 6위에 오른 게 바로 그 국회의사당이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국회의사당보다 더 최악의 결말로 끝난 게 바로 대한민국 일대 국회가 시행한 반민특위랍니다. 해방 후에 최대 관심사는 바로 친일파 처단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미군정이 편의상 일제의 손발이 되었던 친일파들을 각 분야의 요직에 그대로 기용하면서 죄를 부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치른 남한의 단독 총선거로 탄생한 재헌의회가 반민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국권 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귀족 자기를 받거나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 몰수에 처한다는 반민법이 1948년 9월 22일에 공표된 겁니다. 그 직후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반민특위가 구성됐는데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특별경찰대까지 든 반민특위는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까지 가진 확실한 친일청산 기구였으니 당시 친일파들은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런 반민특위를 대다수 국민들은 환영했지만 벼랑 끝에 몰린 친일 세력들은 끈질기게 방해했는데요. 조직적인 반대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난 건 기본이고 심지어 친일파 고위경찰들은 반민특위 핵심위원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답니다. 하지만 당시 위원들을 38선으로 유인한 뒤에 월북자로 몰아서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은 암살자 백민태가 이런 사실을 까발리며 암살 대상자 명단과 권총, 수류탄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자수하는 바람에 다행히 실패했던 겁니다. 하마터면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질 뻔했던 반민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건 1949년부터인데요. 그때 반민특위 검거 1호 대상자는 경제계의 이완용인 박흥식이었답니다. 당시 화신백화점 사장이었던 박흥식은 조선 총독부에 찰싹 달라붙어서 온갖 친일을 다한 것뿐만 아니라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터뜨리자 대다수 친일파들이 비행기 값을 경쟁하듯 헌납할 때 아예 비행기 공장을 세운 재벌이랍니다. 반민특위가 그런 박흥식을 검거 대상 1호로 체포한 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친일도 있었지만
백민태를 고용한 반민특위 위원 암살 작전에 거금을 지원한 데다 비밀리에 미국으로 도피하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랍니다. 1949년 1월 초에 체포된 박흥식을 시작으로 두 번째로 잡힌 이는 밀정 노릇을 하며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검거하는 데 막대한 공을 세운 이종영이랍니다. 이어서 독립운동하다 변절한 최남선, 최린, 이광수를 비롯한 친일파들이 줄줄이 체포되던 와중에 악질 친일 형사로 유명했던 노덕술도 드디어 붙잡혔답니다. 노덕술은 일본인들조차 혀를 내두르던 고문의 달인으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그의 손에 목숨을 잃었는데요. 해방 후인 1947년에 총파업이 벌어졌을 당시 배우자로 의심받아서 노덕술에게 끌려간 의열단 단장 김원봉도 온갖 고문에 뺨까지 맞는 모욕 끝에 풀려나서 사흘 밤낮을 통곡했다네요. 그런 노덕술은 이승만을 적극 지지하던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을 암살하려다 붙잡힌 박성근을 고문하던 중에 사망하자 박성근이 도망쳤다라며 거짓말하고 시신을 한강에 몰래 버렸는데요. 1948년 1월에 버려진 그 시신이 6개월 후에 떠오르면서 전모가 밝혀지자 경찰의 비호를 받으면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당시 수사과장인 최난수 등과 함께 백민태를 고용해서 반민특위 위원들을 암살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 노덕술은 반민특위 수배 중에도 경찰의 도움으로 꽁꽁 숨어 있었지만 결국 내연녀를 통해 알아낸 그 은신처에서 잡힌 겁니다. 하지만 애초 반민특위를 못마땅해 하던 대통령 이승만은 노덕술까지 잡혀가자 공산주의와 대립하는 때에 반공투사를 잡아가면 국가 치안이 위태롭다는 식의 담화를 발표하면서 반민특위를 비난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49년 3월 말에 1호 체포자 박흥식의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당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신경쇠약이란 어이없는 이유로 4월에 병보석으로 불려놨답니다. 그렇게 해방 후 첫 친일청산이란 기대감을 맥없이 무너뜨린 박흥식의 석방은 친일청산에 찬물을 끼얹는 예고편에 불과했답니다. 5월에는 대통령 이승만이 반민특위 위원장인 김상덕 집까지 몸소 행차해서 반공투사 노덕술 풀어주고 반민특위 활동 대충 하고 나면 원하는 장관짜리 주겠노라 했지만 모냥 빠지게 거절당했답니다. 그러자 당시 반민특위 활동에 앞장섰던 3명의 국회의원이 느닷없이 남노당 사주를 받은 빨갱이로 몰려서 구속됐는데요. 외국군 철수를 요구하고 이승만이 외치는 북진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주장한 것이 곧 빨갱이가 된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이랍니다. 그와 동시에 동원된 시위대가 반민특위는 빨갱이라면서 사무실을 포위하며 과격한 시위를 펼쳤는데요. 그 주동자가 바로 노덕술 못지않은 친일파 경찰이던 최은하였답니다. 미군정에 이어 이승만 정권 시절 또한 친일파 대부분이 요직을 차지한 경찰은 반민특위에 가장 불만이 많은 조직이었던 겁니다. 이에 특경대가 최은하를 체포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6월 6일 아침에 경찰들이 느닷없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점거했는데요. 그 즉시 각 지방에서 올라온 친일파 고발장과 조사 자료를 탈취한 경찰들은 출근하는 반민특위 요원들을 닥치는 대로 폭행하며 경찰서로 끌고 갔답니다. 심지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특별검찰부 수장이자 현직 검찰총장인 권순열마저 권총을 뺏기고 몸수색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은 게 바로 그 유명한 반민특위 습격 사건입니다. 동시에 그날 수백 명의 서울시경 경찰이 특경대 해산을 요구하며 집단 사표까지 제출했는데요. 경찰이 이렇듯 막무가내로 움직인 건 든든한 백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역시나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반민특위 습격은 내가 지시한 것이라고 밝힌 이승만은 민심을 불안하게 하는 특경대를 부득이 해산했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경찰들에게 복귀하라며 다독였으니 사실 이 같은 수순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6월 20일부터는 반민특위에 힘을 실어준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다시금 남노당 프락치 혐의로 줄줄이 체포됐는데요. 이른바 2차 국회 프락치 사건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6월 26일엔 반민특위를 적극 지지하던 김구 선생마저 암살된 후에
7월 초엔 1950년 6월 20일로 규정된 공소시효를 1949년 8월 31일로 단축시킨 반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이에 반발해서 김상덕 위원장과 반민특위 위원들이 사임하자 이승만 최측근인 이인이 위원장 자리를 꿰차고 물갈이된 반민특위는 결국 시간만 대충 때우다가 공소시효 만료로 해체됐고,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엔 반민법이 아예 폐지되면서 친일청사는 물거품이 되고 만 겁니다. 이렇게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로 반민특위가 8개월 만에 해체되면서 재판을 받던 친일파 대부분이 풀려났답니다. 경보석으로 나왔던 박흥식 또한 백화점 왕으로 떵떵거리며 살다가 92살 때인 1994년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또 반민법은 망민법이라고 부르짖던 2호 체포자 이종영은 강원도 정선에서 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국회의원 임기 중인 1954년에 교통사고로 60살 때 죽었고요. 이승만이 특히 아끼던 노덕술은 대공수사 담당 장교로 잘 나가다가 1955년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파면됐는데요. 1960년엔 고향인 울산에서 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에 불법 흥신소를 운영하다 징역형을 받은 죄인으로 살다가 69살 때인 1968년에 죽었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에게 점령당한 프랑스에도 친일파 같은 나치 협력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중 1만여 명이 처형됐고 무려 15만여 명이 징역형을 받거나 시민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유명 디자이너 샤넬 또한 죽은 뒤에 고국에 묻히지 못하고 스위스로 쫓겨났답니다. 반면에 우리는 친일파들을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첫 단추였던 반민법이 그 친일파들에 의해 무참히 깨져버린 겁니다. 반민법을 가동한 국회의원들은 반민특위 습격 사건의 치를 떨어야 할 당사자들입니다. 그럼에도 2019년 당시 국회의원 나경원은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라고 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라고 슬쩍 말을 바꿨는데요. 해방 후에 가슴 졸이던 그 친일파들도 바로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요상한 논리로 반민법을 깨버린 겁니다. 그 결과 오직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독립투사들이 목숨 걸고 싸울 때 나라를 빼앗은 일제에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던 친일파들은 여전히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자처하며 잘 살았고 그 자식들까지 잘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비겁하고 야비한 친일파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게 대한민국이 가장 잘못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친일청사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